이 시간에는 가설검증의 논법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검증의 논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립가설의 여집합인 귀무가설을 확률적으로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립가설이 옳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시간에 영구가설을 세우고 그 영구가설을 수식화한 대립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대립가설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귀무가설을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왜 귀무가설을 설정하는가? 이거는 대립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여집합을 설정하고 이 여집합이 기각될 수 있다면, 여집합을 채택하지 못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그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 해서 곧 대립가설을 확립한다 하는 거죠. 바로 그게 가설검증의 핵심 논법입니다. 그 논법 때문에, 이러한 논법 때문에 귀무가설을 설정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자의 검증 전략은 일정한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귀무가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그와 같은 정도의 확신으로 대립가설이 사실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가설검증에서 우선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자, 귀무가설이 옳다고 그럼 가정해보자. 그 옳다는 가정하에서 표본에서 확보한 표본 통계량의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내 손에 들린 표본 통계량 값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면 그러면 그 귀무가설이 틀리다고 내가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내 손에 잡혀 있는 표본 통계량 값이 나올 확률이 지나치게 낮다면, 그렇다면 이게 귀무가설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데 해서 귀무가설을 걷어차는 거죠.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거부한다, 기각한다 하는 것 자체는 곧 그의 여집합인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 연구자가 표본에서 확보한 표본 통계량의 값이 나올 확률이 일정한 기준 확률 이하로 너무 낮으면 연구자는 그 표본 통계치가 귀무가설이 옳은 조건에서 나왔을 리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확률이 낮아야 그 귀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가? 다시 말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겠는가? 나름대로의 그 기준 확률이 필요한 거죠. 그걸 통계학에서는 유의 수준, 알파 값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 연구자가 표본에서 얻은 표본 통계량 값이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낮아야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그 표본 통계량 값이 나왔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그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준 확률을 유의 확률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가설 검증에서 알파 값을 0.05로 많이 놓고 검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실증 연구를 하는 학자들 세계에서는 0.05 외에도 알파 값을 0.01로 설정하기도 하고요. 알파 값을 0.001 수준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선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라든지 뭐 이런 여론조사들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여론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결과들을 발표할 때 보면 대체로 알파 값을 0.05 수준에서 퍼센테이지로 하면 5% 확률을 기준 확률로 보통 정하고 씁니다. 물론 이 유의 수준을 알파 값으로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확률이 0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확률이 매우 낮다 해도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그 표본 통계량 값이 우연히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가능성은 알파만큼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보다 낮은 확률일 경우에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그 가정하에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내 손에 들린 표본 통계량 값이 나올 확률이 0.05 이하인 경우에는 나는 그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내 표본 통계량이 나오는 확률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나는 그 귀무가설에서 내 표본 통계량이 나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알파 값 0.05 이하이긴 하지만 역시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유의 수준은 귀무가설이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오류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걸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 유의 수준은 곧 이 일종 오류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 확률로 연구자가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부분을 좀 더 시각화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표본 통계량의 표집 분포를 표준화한다고 그랬죠. 그걸 표준화해서 그렇게 되면 표준 통계량을 표준화하게 되면 그게 곧 검정 통계량이 된다고 그랬어요. 검정 통계량. 자,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죠. 위에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동안 가끔씩 예로 들었던 이 표본 상관계수입니다. 자, 모집단에서 학생들의 지능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수준에서 존재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검증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모집단의 모수는 모집단 상관계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본을 확보하고 표본에서 그에 상응하는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는 그렇다면 이 표본 상관계수의 표본 분포 혹은 표집 분포의 모양이 무엇일까 하고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모양은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1번에서는요. 그 표본 상관계수 값이 0.3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표본 상관계수의 이 표집 분포 혹은 표본 분포 상에서 0.03은 만약 이 중심 값이 0이라고 만약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0.3은 아마 이쯤 위치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왜 0으로 중심값을 설정했는가? 우리가 귀무가설에서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0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설정한 거를 그대로 따와서 0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만약 이걸 0으로 설정하면 이 분포상에서 중앙값이 될 거고요. 이 분포상에서 0.3은 바로 이 지점의 값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표본 통계량 값을 표준화하면 검정 통계량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표본 통계량을 이 표준화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표준화를 해보면 0.3, R 값이 0.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집단의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 다시 말하면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될 텐데 이걸 귀무가설에서 설정한 0이라고 넣고 만약
이 아래 표본 분포의 SE, 다시 말하면 표본 오차 혹은 표준 오차가 0.2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SE 값에 0.2를 넣어서 전환을 하면 검정 통계량 T값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아래 표본 분포상에서 0.3은 T 분포상에서는 1.5의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표본 상관계수가 0.5가 나왔다는 걸 가정해 보면, 그 0.5는 원래의 표본 상관계수의 표집 분포상에서의 위치는 이 위치가 될 거고요. 그거를 표준화를 시켜서 검정 통계량으로 계산하면 2.5, T값이 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정규분포상에서 이 경계선을 양쪽 그어놨는데요. 이 경계선은 뭐냐 하면 이 경계선보다 오른쪽 면적이 0.025, 왼쪽 면적이 0.025, 그래서 합하면 0.05가 되게 하는 양쪽의 경계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T분포상으로 들어오면, 만약 그 degrees of freedom, 샘플 사이즈가 매우 큰 경우면은 이게 아마 1.96 정도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사례를 놓고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이제 가설 검증에서는 들어가는데요.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아래 표본 분포의 중앙값이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고 나면 그 분포상에서 0.3의 위치는 이 위치라고 했습니다. 이 위치. 그걸 이제 표준화해서 검정 통계량으로 바꿨더니 T분포상에서 1.5의 값을 갖는 거죠. 1.5의 값을. 자, 내가 표본을 확보해서 그 표본에서 학생들의 지능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그게 0.3이 나왔고요. 그걸 표준화해서 검정 통계량으로 바꿨더니 그 값이 1.5가 나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이 위치니까요. 그렇다면 이 가정하에서 이 값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 언저리에 있는 값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 분포상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값과 같거나 작은 값 혹은 대칭으로 마이너스 0.3보다 같거나 큰 값 정도가 나오는 확률이면 이 면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꽤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 경계선, 다시 말하면 두 양 귀퉁이의 0.05가 되게 하는 이 경계선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면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 다시 말하면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내 표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례 1과 같은 경우라면 내가 이걸 근거로 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례 2와 같은 경우라면 이 표본 분포상에서 이 경계선보다 밖에 떨어져 있죠. 0.5는. 그러면 이거를 표준화해서 검정 통계량으로 바꿨더니 T값이 2.5가 됐어요. 2.5. 자, 이 정도 값이 나온 상태에서라면 이렇게 보겠죠. 자, 내가 어느 모집단에서 한 표본을 랜덤하게 꺼내고 그 표본으로부터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했더니 0.5가 나왔다. 그런데 모집단의 표본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표본 통계량 값, 표본 상관계수 값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경계를 기준해서 놓고 볼 때도 이 정도 극단적인 값은 0.05가 안 된다는 거죠. 0.05가 안 된다. 예. 그 얘기는 적어도 내 손에 들려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 손에 들려있을 텐데,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내 손에 이 값이 들릴 확률은 너무나 낮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요? 내 손에 들린 이 표본 통계량, 표본 상관계수 값은 귀무가설이 옳다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극히 나오기 힘든, 희박한 그러한 값이기 때문에 나는 귀무가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경계값, 양쪽 면적을 0.05로 설정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유의 수준이라는 거죠. 알파 값을 0.05로 설정하면 이 경계 바깥에 있는 수준의 표본 통계량 값이 나오면 나는 귀무가설이 옳다는 그 가정, 귀무가설이 옳다는 그거를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걸 기각하겠다 하는 그러한 판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 기퉁이 두 개 더해서 0.05가 되게 하는 그 수준을 유의 수준 알파로 설정하게 되면 내 손에 있는 표본 통계량 값이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나왔을 확률이 그 확률과 유의 수준과 비교해서 그건 유의 수준보다 더 낮아 확률이. 그럴 때는 나는 기각하겠다 귀무가설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다는 거고요. 이 경계선 안쪽에 나온 표본 통계량 값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도 이런 표본 통계량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꽤 되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네 우연히. 그래서 나는 귀무가설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 이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판정을 하기 위해서 설정해주는 이 기준 확률 있죠. 이거를 유의 수준 알파 값이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좀 더 또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귀무가설의 논법에 대해서 일단 개략적으로 한번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귀무가설이 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그 위험성, 오류, 그걸 제1종 오류라고 했고요.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했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의 오류는 내가 감내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겠다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1종 허용 오류, 허용 확률 이렇게 이제 알파 값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어차는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한다면 반대로 귀무가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도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 보면 0.3이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거죠. 유의 수준 경계가 여기니까요. 유의 수준 0.05로 설정할 경우에. 그런데 샘플 사이즈가 작은 상태에서 표본 상관계수를 구해서 0.3이 나왔는데 또 한번 그 새로운 샘플을 확보해서 만약 표본 상관계수를 구하면 그때는 또 이 경계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0.3이라고 하는 부분이 0.3이라고 하는 확률이 또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꼭 0이 아닌 다른 중심값이 다른 값일 때도 0.3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값이 0이 아닌 이 확률 표본 분포에서 이 값이 나왔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중심값 귀무가설이 설정한 그 값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 그거를 가리켜서 제2종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2종 오류를 베타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2종 오류는 그래서 결국은 대립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대립가설이 옳다고 결론 짓지 못하는 오류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거나 통계적 실증 연구를 할 때 이 통계적 검증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연구가설로 설정한 게 정말 통계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제대로 검증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 얘기는 대립가설이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증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연구 설계를 잘못하면 대립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으로써 대립가설이 옳다는 주장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립가설이 오를 때 제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확률을 우리는 통계적 검정력이라고 그러고요. 실증 연구를 할 때는 이 통계적 검정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가장 그 연구자가 일단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표본의 크기를 키우는 게 통계적 검정력을 높이는 길이다. 그래서 통계적 오류와 통계적 검정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귀무가설이 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을 제1종 오류라고 했고요. 알파만큼의 확률이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입니다. 내가 허용하는 확률입니다. 그리고 귀무가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면 대립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를 제2종 오류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말 귀무가설이 틀렸을 때 귀무가설을 제대로 기각함으로 해서 대립가설이 옳다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 검정력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1-베타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반대로 귀무가설이 옳음에도 오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을 옳은 결정이죠. 이것도 1-알파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는 오류에 해당하고요. 이 두 개는 옳은 결정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이 일종 오류를 물론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종 오류를 범하지 않고 그걸 대립가설이 오를 때 그게 실증적으로도 옳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 실증 연구를 실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